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사연 택배를 통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죠. 한 글자 차이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타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위기였죠. 남편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쯤 정말 남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30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보통 남자들은 결혼 전에 돈을 잘 모으지 못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돈이 새어나간다고들 하는데 제 남편은 달랐습니다. 흥청망청 돈을 쓰는 남자들과 달리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17평짜리 자가 아파트도 있었죠. 저는 월급을 받으면 몽땅 쓰는 스타일이라 그런 남편이 참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독한 놈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어느 날 남편 책상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그곳엔 남편이 빌려준 돈에 대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연, 3월 15일 50만 원 빌려줌. 4월 15일까지 갚기로 함. 4월 16일까지 연락 없으면 전화할 것. 이진호, 1월 23일 설날 지나고 20만 원 갚기로 함. 2월 3일 10만 원 받음. 나머지 10만 원은 2월 말까지 갚기로 재약속.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독촉은 언제 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남편 친구가 급하게 하루만 쓸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바로 송금해줬고 정말 다음날 바로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편은 입금된 100만 원을 확인하더니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상시가 통화돼? 재호야, 100만 원 잘 받았지? 그래. 근데 잘못 보냈더라. 뭐, 그럴 리가 없는데 100만 원 맞게 보냈어. 다시 확인해봐. 100만 원은 보냈지. 근데 송금하면서 이체 수수료가 1,300원 나왔거든. 그걸 까먹었더라. 추가로 보내줘. 어휴, 이 지독한 놈. 알았다. 남편은 수수료까지 꼬박꼬박 과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호구처럼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습관이 제게는 너무나 피곤한 일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해 확고한 철학이 있는 남편은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저보다 월급을 150만 원 더 받았는데도 생활비는 똑같이 10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돈을 벌고 있었으니 참을 만했죠. 진짜 문제는 아이를 낳고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맡길 친정이나 시댁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제관념이 확실하고 돈 관리를 잘하니까 모든 경제권은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생활비 150만 원을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별거 안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카드가 빵꾸 났죠. 부족한 카드값을 남편에게 달라고 하면 도끼 눈을 하고 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냐고 추궁합니다. 이게 계속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세세히 항목을 써서 남편에게 제출했죠. 남편은 제가 준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저를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또 옷을 산 거야? 애가 더위를 너무 타서 모씨가 시원하다길래 하나 샀어. 무슨 소리야. 옷장에 옷이 넘쳐나던데. 앞으로는 꼭 나한테 물어보고 사. 애가 땀띠가 계속 나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대로 입히라고? 면옷보다 인견모씨가 시원하대. 애가 인견모씨 입더니 확실히 땀띠가 덜 나. 마침 싸게 나왔길래 질렀는데
그런 것조차 당신 허락받아야 해. 당연하지. 우리는 경제 공동체잖아. 애도 있는데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남들 하는 거, 사는 거, 먹는 거 다 똑같이 할 수 있겠어. 자치 절약하자. 일상적으로도 돈과 관련된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보,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돌리자. 전기세 아끼게. 애 옷은 자주 빨아야 돼. 요즘 전기세랑 수도세가 얼마나 올랐어. 조금만 모았다가 같이 돌려. 그래도 남편이 돈을 잘 모으니까 그런 대로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늘 밝고 활기찬 목소리의 아버지가 그날따라 좀 침울했습니다. 영주야, 박서방과 너한테 부탁이 좀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신 적 없던 아버지셨기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부탁할 일이라니. 오래 거래하던 가구 공장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 공장 손해가 막심해.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다시 잘 풀릴 것 같거든. 1년만 쓰고 돌려주마. 5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을까? 사업하시면서 힘드신 적도 있었지만 늘 혼자 해결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한테까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해요.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지셨다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잠깐 시간 돼? 왜?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좀 힘든가 봐. 직원 월급 주기가 빠듯하시대. 그제서야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설마 돈 빌려달라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부탁하시는 거야. 평생 남한테 돈 빌리신 적도 없으신 분인데 얼마나 필요하시다는 거야? 5천만 원. 1년 안에 꼭 갚으신대. 미쳤어. 5천만 원이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알잖아. 지금 잠깐 휘청이는 거야. 1년 후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거니까 빌려드리자. 1년 후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자까지 해서 5,500만 원으로 주신대. 당신한테 남는 장사야. 생각해봐. 1년이면 500만 원이 이자로 붙는 거잖아. 사업하는 사람 믿다가 돈 떼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인어른이라고 예외일 순 없어. 저는 며칠을 매달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아버지 IMF 때도 꿋꿋하게 견디신 분이야. 지금 잠깐 오랜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거 떠안아서 휘청이는 거야. 금방 일어서실 거니까 우리가 도와드리자. 응. 사위 좋다는 게 뭐야? 마침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1년 안에 무조건 갚으셔야 돼. 약속하신 이자 500만 원도 꼭 주셔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돈 거래니까 차용증을 쓰는 게 좋겠어. 아버님께 말씀드려. 차용증? 알았어. 차가운 말투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께서 공장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더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더니 결국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믿을 수 없는 병이 나왔죠. 말기암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프다고 하신 적 없으셨던 아버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시다니. 온 가족이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손을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셨고 여동생과 저는 번갈아가며 병간호를 했어요. 아버지는 수술을 받으셨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면회가 하루에 2번만 돼서 일단 저희는 집에 있다가 내일 면회 시간에 맞춰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내내 몇 번이나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왜? 할 말 있어? 아니, 그게 뭔데? 아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병원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저는 그때 남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영주야, 응. 왜?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그제서야 남편의 목소리에서 낯선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저렇게까지 뜸을 들일까 싶었어요. 오해 안 할 테니까 얼른 얘기해. 너무 피곤해서 빨리 씻고 자고 싶어. 아버님이 혹시 돈을 못 갚으시면 어떻게 하지? 순간 쿵 하고 뭔가 제 가슴 속에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돈 걱정하는 남편이라니. 싱크대를 붙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도 잘 안 돼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지금 꼭 해야겠어? 아니, 그게 나도 아버님 걱정되지. 걱정되는데 혹시나 뭐? 아버지가 돈 못 갚고 돌아가시면 5천만 원 날릴까봐 그러는 거야? 걱정 마. 내가 나가서 일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혹시나 싶어서 말한 거지. 애들도 있고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거지. 혹시나는 무슨 혹시나야. 당신 5천만 원 못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잖아. 돈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때를 가려야지.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꼭 그 말을 나한테 해야겠어? 설거지하던 그릇을 내던지듯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릇이 깨질 것 같은 소리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알았어, 진정해. 내가 실수했어.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획 뿌리쳤어요. 실수? 이게 실수야? 당신 진심이잖아. 목이 메어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설거지 마무리는 내가 할게. 돈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아버님 어서 나으셨으면 좋겠어. 다만 뭐야? 아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얼른 쉬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연달아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스스로 잘못한 걸 아는 눈치였어요. 더는 화내림도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건강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절망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3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실 수 있게 가족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지만 혹시라도 아버지가 눈치채실까 얼른 닦아냈습니다. 아이고, 이제 집에 가니까 좋다. 병원 밥은 영 맛이 없어서. 아버지는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희 가족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큰딸이 만들어 올게. 아이고, 큰딸 덕에 늙음하게 호강하는구나. 그러면 갈비찜 한 그릇 해올래? 왜 갑자기 양념된 고기가 먹고 싶은지 모르겠네. 먹고 싶은 게 있다니 다행이죠. 내일 제가 아버지 입맛대로 해올게요. 그래, 우리 큰딸 솜씨야 알지? 엄마 손맛 그대로 물려받아서 뭘 해도 맛있잖아. 여보, 이번 주말에 바다 구경 가실래요? 날도 좋은데. 그래도 될까? 병원에서 여행은.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래요. 그럼 좋지.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면 좋긴 하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눴어요. 퇴원하고 어디 가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만큼은 현실을 잊을 수 있었죠. 저와 엄마가 부엌에서 아버지 드실 야채죽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아버지 안마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 뭉쳤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고맙네. 박서방. 그 모습을 보면서 며칠 전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돈 얘기를 꺼냈을 때는 정말 미웠지만 사위로서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눈 녹듯 풀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라 안방으로 건너가는데 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그래. 박서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게. 저 그 돈 말인데요. 순간 제 손에서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버님, 제가 저번에 빌려드린 5천만 원이요. 언제쯤 갚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도 애들 키우고 하려면 5천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박서방. 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은 꼭 갚을 걸세. 이번 주만 지나면 몸 좀 추스릴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게.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드신 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비자금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보험이나 다른?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니, 나는 그냥 영주야, 너무 그러지 마라. 박서방이 없는 말 한 건 아니다. 당연히 걱정됐을 거야. 작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인데. 당신, 당장 거기서 나와 빨리! 아버지가 수척해진 얼굴로 저와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했다가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았어요. 억지로 화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친정집에 인사를 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밖이었습니다. 친정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폭발해버렸어요.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자리에서 돈 얘기를 꺼내다니.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당신한테 현실이 뭔데? 돈이야? 남편의 대답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사람의 생명 앞에서도 돈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을 믿고 과연 평생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도 이런데 행여나 제가 아프면 버리고도 남을 사람 같았거든요. 남편은 평소와 달리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림도 생각해야지. 5천만 원이 누구 집의 이름이야. 이게 떼이면 우리 앞으로의 생활은 어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돈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돈을 떼먹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아버지 3개월 시한부 판정 받았어. 당신이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있을 분 아니야. 몸 좀 추스르시고 나면 당신한테 가장 먼저 5천만 원을 돌려주실 분이라고. 당신이 말 안 해도 하실 텐데 꼭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겠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니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지만 갑자기 다음 주에 잘못되실 수도 있고 내가 뭐 나만 잘 살자고 이래. 애들 잘 키우려면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내가 총대 맨 거야. 애들 잘 키우는 게 뭔데? 돈, 아파트, 적금, 주식. 애들이 돈만 아는 애로 컸으면 좋겠어? 돈 없는 부모는 버리는 그런 애들로 크길 바라냐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누가 그렇대? 막말로 아버님 지금 공장도 파산 직전인데 저렇게 돌아가시면 빌려드린 5천만 원은 누가 갚아?
혹시 자식들 몰래 보험 든 거 있는지,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물어보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아버님도 딸한테 걱정시키고 싶겠어. 본인도 자식한테 폐 안 끼치고 싶으시겠지. 아버님은 괜찮다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걱정은 걱정이고 돈은 돈이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돈이 전부였던 거예요. 남편하고 말도 섞기 싫었어요. 그날 밤 동생에게 들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식된 입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죠. 돈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인데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못 받을 테니 걱정이 됐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건 달랐어요. 왜 이렇게 남편이 밉고 또 미운지요. 며칠 후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내가 집으로 갈 건데 뭐 하러 왔어? 집에서 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뭔데? 이거 박서방에게 줘? 주섬주섬 엄마가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박서방에게 빌린 5천만 원이야.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자까지 해서 5,500만 원이다. 박서방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엄마,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집 팔았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씨 아저씨 알지? 공장장 아저씨. 아버지가 김씨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공장을 정리했거든. 근데 밀린 돈이 너무 많아서 공장을 정리해도 빚 정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다행히 금매로 내놨는데 바로 나갔어. 은행 대출이랑 공장 밀린 돈도 다 정리했다. 아버지가 예전에 들어놨던 보험금도 있어서 다행히 작은 빌라 하나 구했다. 다음 달에 이사 가기로 했어. 엄마는 제 표정을 살피며 얼른 덧붙이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길거리에 나 앉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작은 집이 관리하기도 더 좋다고 하셨지만 평생 모아오신 것들을 하나둘 정리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안 좋은데 평생 일터였던 공장도 정리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셨을까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돈을 갚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남편이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빚독촉을 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가 더 빨리 돌아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을 말씀하셨는데 한 달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슴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을 독촉했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부의금을 정리하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여보, 내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낸 부의금 있지? 그거 우리가 가져가자. 뭐라고? 대충 계산해봤는데 장인어른이 정말 좋은 분이라서 그런지 부의금이 꽤 많이 들어왔어. 장례 비용 치르고도 많이 남을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부의금은 우리가 챙기자.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죠. 당신 나와봐.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 정말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왜?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집 많아.
내 손님이 적은 것도 아니고 꽤 많았잖아. 지금이 그런 말 할 때야?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당신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장례 비용하고도 돈이 남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부의금은 우리가 가져가도 돼.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 아무리 장인 어른이지만 당신은 가족에 대한 정도 없어? 돈이 전부야? 장인 어른 돌아가셔서 나도 슬퍼. 슬픈데 세상이 어디 돈 없이 돌아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도 생각해야지. 남편의 대답에 말문이 막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당신이 5천만 원 독촉하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독촉이라니. 아버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다고 했어. 당신도 알잖아. 아버님 성격이 누구한테 빚지고 발 뻗고 주무실 분이야. 하물며 사위한테. 아버님이 생각해서 돈을 갚으신 건데 무슨 내가 독촉했다고 누명을 씌워. 당신이 수술 끝나고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돈 얘기했잖아. 이제는 장례식 부의금까지. 그게 아니고 내 말은. 됐어. 듣고 싶지 않아. 그만해.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남편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더 슬펐습니다. 돈으로만 모든 걸 계산하는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헤어지고 싶었지만 애들이 있으니 참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남편과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했어요.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였죠. 남편은 여전히 주식과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는데 열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잠깐 나 좀 봐.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와이셔츠는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젖어 있었죠. 무슨 일이야? 주식이 거래가 멈췄어. 상장 폐지가 된 것 같아. 뭐라고? 남편이 투자했던 회사가 횡령 사건으로 상장 폐지가 됐다고 해요. 예금과 적금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식에만 몰빵했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은행에 담보대출이 있어. 친구가 좋은 소스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레버리지로 투자한 돈이 몇 적이나 날아갔다는 겁니다.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죠. 그 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갚은 5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어떡하지? 남편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여보, 어디 돈 구할 데 있을까? 처제가 요즘 돈 좀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늘에서 아버지가 돌봐주셨는지 동생의 인터넷 쇼핑몰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입고 나왔는데 그게 이뻤는지 쇼핑몰이 폭주했어요. 일손이 부족해서 저까지 가서 포장도 하고 택배 송장 처리를 했죠. 남편이 동생을 들먹이며 돈을 빌리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소리를 냈어요. 돈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5천만 원만이라도 융통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 5천만 원? 우리 아버지 빌려드렸다가 받은 액수네.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아버님 일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야? 앙심이라니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러다 당신하고 애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에게 못할 말을 하던 남편이 떠오르더군요. 죽어가던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갚으라던 남편의 모습이요.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지 어쩌겠어. 당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애들은 어떡할 건데? 애들 얘기를 꺼내니 잠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습니다. 1년 전에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지만 애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았습니다. 계속 돈 하는 남편에게 지쳤어요. 이번 기회에 남편이 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길 바랐습니다. 애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수민의 쇼핑몰 잘 되는 거 알지?
얼마 전에 판교에 집도 샀어. 엄청 넓어서 엄마도 그 집으로 들어갔어. 나랑 우리 애들이 들어가도 될 만큼 넓어. 단독주택인데 연예인이 사는 집 같더라. 그래서 정 안 되면 나랑 애들은 거기 가서 살면 되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표정을 보니 묘한 쾌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느끼셨을 무력감을 이제는 남편이 느끼고 있구나 싶었죠. 그럼 나는 당신, 글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수미도 다 알게 됐거든. 당신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마침 애들은 방학이었고 며칠만 입을 옷까지만 대충 챙겼죠. 진짜 가게? 응, 진짜 가. 농담하는 거지? 남편은 제가 진짜 떠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봐요. 어이없다는 듯 절 봤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그대로 애들 손을 잡고 동생 수민의 집으로 갔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미가 놀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언니, 형부가 왔어. 현관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왜 왔어? 장모님, 처제, 여보, 미안해. 남편은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었어.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대. 의사가 하는 말이 이대로 가다간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스트레스 때문에 큰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걸까요? 장인어른이 생각나더라고. 돈 걱정하시다가 병을 더 키우신 게 아닌가.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5천만 원 얘기만 안 했어도 한 달은 더 사셨을지도 모르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내가 장인어른께 죄를 지었어. 어머니와 수미, 그리고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꼭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죠.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장인어른께 5천만 원 갚으라는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같은 고통을 겪어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겠죠. 이후로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진심으로 뉘우친 걸까? 아니면 수미가 돈을 빌려줘서 그런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변화는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에 민감하긴 했어요.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애들 학원비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답답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여보, 장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갈까? 남편은 곧잘 저희 친정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n분의 1을 외치며 계산기부터 들었을 텐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본인이 샀습니다. 장모님, 무릎 편찮으시다면서요? 요즘 콘드로이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괜찮은데 뭘 이런 걸.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모습입니다. 돈 아까워서 시어머니에게도 약 한 번 안 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셨으니까요. 돈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 부부 모두 알게 됐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버는 거라는 걸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됐어. 지금부터라도 잘해. 우리는 아직도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아요. 함께 벌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아버지도 지금의 우리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생각해요. 이런 깨달음을 주고 가신 아버지께 감사하다고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는 걸, 우리 부부처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